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청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질문 답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청약을 준비하시는 초보자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크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4가지에 대한 영상을 제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이 입주자 저축의 종류, 그러니까 청약 저축 통장, 부금 통장, 예금 통장,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 이 통장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통장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납입 금액을 얼마에 해야 되는지에 따른 그런 부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단히만 이 부분, 가장 핵심적이면서 기본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분명히 모르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런 청약 통장에 대한 부분들을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청약 저축, 부금, 예금이라고 있는데 이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하고 저축 방법, 납입 금액 이런 것들이 좀 틀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은 이 마지막에 있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입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만능 통장이라고 불러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청약 통장들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이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청약 저축이냐, 부금이냐, 예금이냐에 따라서 내가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하는 만능 통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냥 어떤 아파트들 간에 만능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청약 저축과 부금과 청약 예금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통장들은 이제 2015년 9월 1일 이후에 가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청약 통장에 가입된 것이 2015년 9월 이후에 청약 통장을 가입했다. 그러면 당연히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이겠죠. 이 기간 이후에 내가 청약 통장을 만들었다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만능 통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이 이전에 청약 통장을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 저축인지 부금인지 예금인지 알아야 되겠죠. 내가 납입하고 있는 이 청약 통장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럽다는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이 뭔지도 모르겠고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을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그 청약 통장을 가입을 했는데 그게 저축인지 부금인지 예금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통장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통화를 하거나 가서 확인을 하거나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통장이 무엇인지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청약의 종류가 틀린데 이 부분을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를 믿지 말고 그 누구도 믿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청약 통장에 청약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15년 9월 1일 이후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나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왜? 10년 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해가지고 당첨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청약통장을 내가 가입 안 하고 활용을 못했다면 이 만능 통장에 있는 것 자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청약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청약통장이 뭔지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이라고 하는 통장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1회에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상주택이 청약저축통장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공분양 10만 원씩 납입을 해가지고 저축 금액이 많은 당첨자를 선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통장이 청약저축통장이고 청약부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넣을 수가 있는 게 청약부금
청약 부금입니다. 하지만 청약 예금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초과 공공주택도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통장이 청약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납입 금액이 많지 않은 분들은 청약 예금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가점제에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제 책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고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고 청약 홈사이트를 들어가가지고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통장을 무엇인지 확인이 됐으면 내가 청약 저축이면은 이 납입 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청약의 기술을 쓸 것인지 아니면 청약 예금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가점제를 통해가지고 추첨제를 통해가지고 청약 신청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전략들을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아파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이 프리미엄 5억, 10억, 3억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 아파가지고 공부 안 하고 구축의 아파트 사는 분들 물론 그분들도 돈을 벌 수 있겠죠. 하지만은 특별 공급이 되는데도 내가 공부하기 싫고 머리 아프니까는 구축의 아파트를 사면은 이러한 좋은 기회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얘기를 하는데도 시간이 참 많이 흘러갔네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니까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오래된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제 영상의 구독자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이 무엇인지 어떤 대상주택에 청약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 유튜브 영상들 그리고 제 영상에서도 이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 청약 통장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 만능통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장이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다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어느 통장이든 간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 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답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존 청약 통장 청약 저축이라든가 부금이라든가 예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통장을 가지고 있을 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청약 통장을 해지한 후에 신규로 가입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통장이 좋으니까 기존의 통장을 해지하고 청약 통장을 다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존의 청약 통장을 활용하는 게 더 좋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 납입 기간이라든가 또는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 그 10만 원씩 계속 납입했던 금액이 높겠죠. 지금 이 통장을 가입해가지고 내가 이러한 기간들을 쌓거나 아니면은 납입 금액을 늘리기에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청약 통장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청약 통장들을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으로 전환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청약 통장을 만든 후에 일부 인출을 한 번도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의 경험이 20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다.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거지 경험을 해보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간접 경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간접 경험이 되겠죠. 저도 이 부분은 한 번도 인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니까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가 불가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청약통장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부 인출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금 및 이자 주택청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제가 그런 영상을 만들었죠. 저는 이 통장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웠을 때 이 통장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활용했는데 청약통장을 활용한 예금담보부 대출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절대로 해지하지 말라고 제가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지인들 분 중에
오랫동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청약통장을 급전이 필요해서 해지를 하신 분들은 내가 오랫동안 이 청약통장에 납입됐던 그 기간들을 만약에 대출을 활용했다면 인정을 받았을 건데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그 오랜 기간을 내가 인정받았을 건데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청약통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약통장은 내가 가입을 하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언제 쓸지 모르지만은 이 청약통장을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게 된다면 돈을 계속해서 안 넣어도 됩니다. 왜냐 그러면 추후에 납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안 되고 예금 담보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만드신 분들, 자녀 이름으로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절대로 해지하지 말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조정장세가 왔을 때 이 청약통장을 통해 가지고 제2의 재테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답변이에요. 한 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 원을 납입한 후에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의 납입금을 10만 원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봤더니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 책을 보고 공부를 해봤더니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공공분양을 받고 싶은데 국가기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분양을 받고 싶은데 보니까는 10만 원이 최대 납입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통장을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2만 원씩만 납입을 했으니까 내가 추가로 10만 원씩 더 납입을 하게 되면은 납입 금액이 많아지니까 추후에 납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정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틀립니다.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은 내가 일부 예치를 해가지고 예치 금액을 넣을 수 있어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도 6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예치된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면 내가 예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10만 원씩 납입된 금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이전에 납입됐던 2만 원씩 납입을 했다면은 추후에 10만 원을 납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형편이 어려웠다면 내가 납입을 하지 않고 추후에 10만 원 단위로 납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는 게 힘이에요.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입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입지를 보느냐, 미래 계획이 있는, 미래 개발 계획이 있는 입지를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선점 투자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올라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러한 부동산에 내가 입지 분석을 잘 해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아는 만큼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청약도 마찬가지예요. 청약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절대 기본이 아닙니다.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부동산 그 어떤 전문가들이 제 앞에 왔을 때 청약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 부동산은 10년, 20년, 30년 한 고수분들도 제가 질문하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왜냐면은 청약이라고 하는 게 깊게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해가지고 제가 청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개개인별로 물어봤을 때 제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한테 맞는 전략들을 짜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내재 가치를 올리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생의 기술이 될 수 있는 이 기술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정부의 지금 현재 이러한 부동산의 그 정책들이 많이 변동하기 때문에 지금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인분들 중에 세무사들이 있는데 그 세무사들이 부동산에 대한 세무 상담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세법이 너무나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못 컨설팅을 해줬을 때는 스스로 뭐 얼마 조금 받고 내가 수억 원이 넘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많은 일반인들이 더 힘든 겁니다. 세법이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무주택으로 봤죠. 하지만은 최근에는 주택으로 본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양권을 무주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주택자가 맞나? 아닌가? 이런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이라 하더라도 예전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양권을 내가 소유할 수 있었겠죠. 또는 소유를 하려고 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이제 발표가 되기도 하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겠죠.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일 2018년도 12월 11일 이후에 매수한 경우라면 실거래 신고상 매매 대금을 완납일로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개정일 이전에 분양권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개정일 이후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개정일 이후에 실거래 신고를 하였다면 매매 대금 완납일로부터 주택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이 개정일이 발표된 시점 이후에 내가 실제로 이런 것들 매매 대금을 완납하고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분양권이 실제로 무주택으로 간주가 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런 법안이나 또는 정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잘 공부를 하셔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세무사도 믿을 수 없어요. 세무사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세무사분들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재산을 지키고 자산을 지키는 부분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의 그런 자산이나 재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이나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산들을 명확히 지키시고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잘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약이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 내가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준비하시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그러한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 계속해서 해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영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